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아침입니다.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몇 시쯤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아침 8시에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저희 이 프로그램 녹음을 보통 점심시간 전후에 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중간에 새벽같이 나왔어요. 잠깐 식사도 하고. 그러게요. 오늘은 모시는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녹음 시간을 잡아가지고. 원래 가수들도 아침에는 노래 잘 안 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잠기니까. 네, 저희도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데 네, 혹시 좀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튀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평소에도 뭐 우리가 목소리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네. 그나저나 이 5월 9일 이른바 장미 대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JYP 지지 후보를 결정하셨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다 싫은가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주위를 보면 약간 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한 후보만 찍겠다는 분과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분이 이제 대다수고, 또 촛불 때문에 약간 줄긴 했지만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JYP처럼 이도저도 다 싫다 이런 분들. 다 싫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누군가는 찍을 거예요. 제일 덜 싫은 그렇죠. 사람. 저도 기권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장미 대선을 앞두고 누구를 찍을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책을 고심 끝에 골라보았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정책 공약 이런 거 분석할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잘 들으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약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막 지금 네거티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지도자를 볼 때 그 지도자가 무슨 비전을 내세우고 무슨 정책을 공약으로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지도자의 삶이라던가 정신세계? 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고 정신 상태. 네, 그런 걸 한 번씩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른 오늘의 책 네.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네, 그리고 저자는 심리학자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입니다. 여기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형 선생님은 원래 좀 유명하셨습니다만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최근에 더 유명해지시고 더 일정이 많아지시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새벽 녹음을 지금 하게 됐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랑도 인연이 없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일하던 공장, 그러니까 프레시안이라는 매체에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기 한 1년쯤 전에 이 김태형 소장님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가 굉장히 뭐 여러 매체 인용도 되고 뭐 SNS를 통해서 널리 퍼졌는데, 일단은 몇 가지 포인트가 박근혜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고 또 대통령 하기 싫은 심리 상태다 지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1년 후에 그 심리 분석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점장이 그 소장님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점장이 계열 아니냐, 돗자리 깔아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우연히 맞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 이 책에 이제 부록으로 그 프레시안 인터뷰 3번에 네네. 걸쳐서 했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 거 그 연산군에 비유한 그거는 당시에 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연산군에 비유한 그 첫 번째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널리 그거 퍼졌었어요. 봤어요. 예. 네.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대한민국이 참 많이 민주화됐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멀쩡하구나. 네. 청와대에서 전화 왔었다. 전화는 왔었어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출판사에? 프레시안 쪽에. 프레시안 쪽에. 맞아요. 전화 왔었어요. 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하게 솔직한 거 아니냐?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 공보 담당,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국정홍보를 하는 담당자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소속을 아마 문화부 소속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해서 이게 현직 대통령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어필이었죠. 그럼 블랙리스트에 올랐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이름은 안 올랐는데 어디 나온 건 없는데.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나라로부터 덕본 건 별로 없으셨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오르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 어차피 기대도 안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자, 이 심리학을 원래 이제 학부에서 전공을 하셨는데 주류 심리학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거기를 떠나서 한동안 사회운동에 몰두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네. 소개되어 있는데. 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적었거든요. 그렇죠. 인기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세대가 어떻게 되시죠? 80년대 세대, 84학번이니까. 84학번. 네.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제 나이를 공개하게 됐는데. 뭐 이미 공개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중에는 여학생들은 좀 이제 재미삼아 심리학 공부하는 친구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나 남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리학을 하려고 들어온 친구가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세 명은 굉장한 의욕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나름 고등학교 때 공부도 하고 프로이트 읽은 친구도 있고 뭐 유흥 본 친구도 있고 프롬 읽은 친구도 있었어요. 아, 네네. 소장님은 약간 의욕을 가지고 들어간 케이스군요. 그러죠. 저는 해보려고. 근데 들어갔을 때 배우는 내용은 이제 주로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인기 절정이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끝난.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제가 과문하긴 합니다만 그 시점이 약간 심리학에 약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행동주의, 그러니까 뭐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이제 약간 좀 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참 유행하는 그런 심리학으로. 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행동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공론화돼 가지고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 당시에 SNS나 이런 인터넷이 발전이 안 된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유행한 게 10년, 20년 뒤에 유행을 하는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가르치니까 그렇죠, 예. 이게 늦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나온 책이 1년 뒤면 번역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해 번역되는 심리학 책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이 편차가 크지 않은데 그 당시엔 편차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을 정말 하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 좌절 이런 걸 경험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심리학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아유 이런 걸 내가 배우려고 왔는가 해서 이제 재미없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다가 미련을 못 버리고 내가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한국의 이 심리학적인 풍토, 심리학계의 문제를. 이게 그만두시고 한참 사회운동을 하시다가 만학도로서 다시 심리학을 공부하시기 시작하신 거군요. 졸업은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졸업했죠. 석사를 자퇴했고 네, 석사를 다니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교수님한테 때려치겠다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필드에 나오셔서는 뭘 하신 거예요? 이제 필드에 나와서 심리학을 개혁하는 운동, 심리학 이론 자체를 혁신하는 이제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 자체를 비판하고 미국의 주류 심리학 특히 네. 그래서 그거를 혁신하고 새 이론에 기초해서 인물 분석하고 사회 분석하고 각종 이론들을 설명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은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사실 김태형 소장님이 그 전에 내신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딱 갈래가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싸우는 심리학, 뭐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 이런 것처럼 심리학의 역사라던가 지금의 심리학을 이제 김태형 소장님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재해석을 해서 내는 책. 그게 이제 한 부류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를 이제 심리학을 가지고 분석하는 예를 들면 불안 중폭 사회라던가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던가 뭐 이런 책이 아마 이제 그런 책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사 속이거나 현실의 인물들을 이제 분석하는 책인데 뭐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심리학자 노무현과 오바마를 분석하다. 뭐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기억과 이탈성 뭐 이런 책들이 이제 그런 인물을 분석하는 그런 책일 텐데 굳이 따지자면 오늘 저희가 다루는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은 그 세 번째 부류의 책, 이제 인물 심리. 그렇습니다. YG가 저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가 제 주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개론서도 썼고 심리 학사 책도 썼습니다. 네네. 강의도 하고. 뭐 상담도 조금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원래 상담을 안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 수요한 건 아니고 꼭 저한테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고 혹시 그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뭐 유력 정치인이나 뭐 유명한 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안 오는군요. 안 오셨어요 아직은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까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책 그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은 좀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와라. 뭐 이런 책이기도 하군요. 오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분석을 좀 하라. 이런 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정치 꿈나무들은 좀 이 책 보고서 나의 심리 상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 좀 정치 컨설턴트라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보좌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연락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당원들이나 이런 이제 그 당에 계신 분들이 듣고 선생님 강의를 당에서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안을 한다 안 부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분들한테는 제가 컨설팅이나 이건 해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불편할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네, 너무 솔직하게 너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텐데 아니 멀쩡하거나 혹은 자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텐데 면전에다가 대고 너의 지금 정신 상태가 심리 상태가 상당히 언스테이블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죠. 자, 대통령 선택 심리학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네.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사담을 잠깐 나누는 과정에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을 보고서 이제 몇몇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피드백을 주셨다면서요. 네, 정확하다. 정확하다. 공개해 주시죠 뭐. 그 유명한 뭐 분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보자 이런 분들이 생겨서 뵙고 그 다음에 또 언론사의 정치부 쪽 피드백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들은 정확한 분석이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명을 지금 공개하시진 않으셨는데 이제 저는 아까 실명을 들었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인 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만났던 뭐 이재명 후보, 뭐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을 되게 그냥 지근거리에서 같이 일도 하고 만났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네, 그런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자,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은 지금 네 사람의 대선 후보 내지는 대선 도전자들의 심리 분석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부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석, 프레시안 기사 3개가 모여져 있고 그리고 시대 정신과 촛불의 민심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요즘 집단 심리입니다. 그런 거 이제 분석한 거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다룬 네 사람이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명을 택한 이유는 원래 이 책이 2017년 12월 대선을 목표로 해서 기획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출판사도 그 프레시안 인터뷰를 보고 왔어요. 박근혜 씨 분석한 거. 그래서 대선 주자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그 기사가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프레시안에 있을 때 그 이제 그 인터뷰를 하셨던 그 조농계 기자 등등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대선 주자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심리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호응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즈음에 아마 연락을 드렸을 텐데 이미 어떤 출판사랑 계약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이다. 그러면 원래 17년 뭐 한 여름이나 뭐 그쯤 나올 예정이었는데 땡겨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선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들을 물색했을 때 이 4명 외에 반기문 씨도 있었고 그렇죠. 그 안희정 씨는 사실 이제 그때는 부각이 안 됐었고 사실은 부각이 안 됐을 때고 그래서 반기문 씨에 대한 자료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준비를 다 끝냈는데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씨가 그래가지고 탄핵이 되면서 갑자기 대선 일정이 당겨지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을 빨리 내야죠. 빨리 내야 된다. 대선 전에는 내야죠. 최소한. 그래서 괴롭히더라고요. 이제 빨리 쓰라고. 그래서 제가 쓰다 보니까 반기문 씨는 이제 분석한 결과에 하면 이 사람 완주를 못하겠구나 하는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더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빼자.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넣어야 되는데 누굴 넣을까 해서 이제 저는 안희정 씨를 넣을까요? 이제 그랬더니 그럼 야당만 다 넣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야당을 깔려고 하는 책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권도 하나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유승민 씨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또 홍준표 후보 같은 부상이 안 됐어요. 또 부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또 빠졌었던 거죠. 그렇죠. 본인은 안희정 후보는 의문의 1패. 의문의 1패.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저기 소장님 입장에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자료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봐야죠. 네, 여기까지.
그 실제로 이 네 명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 안희정 씨는 제가 대학교 때 선배니까 예. 얼굴 네네네. 압니다. 비슷한 저 학생운동할 때. 문과대학 때도 학생운동할 과도 때 비슷하시고. 학생운동할 때 이렇게 얼굴 보고 그랬으니까. 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은 만난 적 없으시고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예. 그거는 그거는 책이네요. 예전에도 들었습니다. 예. 그 김우중 씨 분석한 책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 김우중 씨를 측근에서 모셨던 분이 나중에 만나서 그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신감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맞췄거든. 잘 맞춘다. 그리고 잘 맞춘다는 피드백을 받으니까는 잠깐만 하나만 네. 그것도 맞추세요. 그러면 이 집단 심리, 대중의 심리도 분석을 네. 정확하게 하시면 평소에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 같다까지도 예측을 하십니까? 흐름은 맞추죠. 큰 흐름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터뷰에서 제가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촛불은 심리적 흐름으로 봤을 때 네. 탄핵이 되든 뭐가 되든 끝을 볼 거다. 뭐 이런데 이제 계속 5, 6개월 지속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뭐 대략 그 책에도 저 네. 잠깐 나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 네. 얘기도 했었죠.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책도 트라우마 한국사 했을 때 이미 얘기한 건데 2013년에 네. 출판사에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느냐.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직후라서 다들 이제 이 비관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져서 장기 집권할 거다. 이쪽이.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임기도 못 채울 저는 거다, 임기 못 이러니까. 채운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막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짜릿하시겠네요. 예? 짜릿하시겠어요? 짜릿한 게 아니라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는 뭐 안타까운 건 거지만 안타까운 거지만 그걸 그래도 내가 맞췄어. 내 뭐라 그래서 그럴 거라고 했잖아라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약간 자신감이 붙으셨다니까요. 자, 우리 그 이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제 5명의 심리 분석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분석은 사실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4명이라고 치면 4명 얘기를 다 하자니 시간이 모자라고. 네, 시간이 모자라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네.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네. 본선 진출을 못하게 됐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글쎄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당선 가능성이 뭐 매우 낮다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2명만 합시다. 2명만. 지금 녹음을 하는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는 이제 한 가지 굉장히 또렷한 현상이 그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었었는데 원래는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확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큰 변수가 없는 한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예,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책에서 이제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4명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죠. 네.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예, 문재인 후보를 꿰뚫는 키워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것보다는 저는 하기 싫은 대통령을 좀 하기 싫은 2가지죠, 2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치하기 싫은 사람, 네, 대통령 하기 싫은 사람. 정치가 더 정확합니다. 정치하기 싫은 정치하기 싫은 사람. 네. 거기서부터 그래 얘기를 풀어가 보죠.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문재인 후보가 정치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분석을 굳이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저는 그게 한국 정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죠. 왜냐하면 정치는 하고 싶은 사람, 예.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시대가 요청하다 보니까 이제 2012년에 이제 대선 주자로 어떻게 보면 호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기 싫다고 계속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셨고 2012년 대선이 끝났을 때는 이제 은퇴한다 다시 네. 안 한다 다른 사람 내세워라 다음번엔 이랬는데 또 이제 끌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재인 씨를 규정하는 거 아니냐 핵심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내적인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시대적 사명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네. 상황이다. 근데 뭐 또 굳이 또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 소명감을 느꼈을 때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일제 시대. 네네. 그러면 자기 내적 동기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 거로 확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겠죠. 네네.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적 동기가 그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내적 동기화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그래도 이 시대에 살면 해야 되지 않아? 그럼 이제 나가서 하는데 음. 힘든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하고 자꾸 음. 후퇴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제 문재인 씨는 후자 쪽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게 또 뭐 독립운동 비율을 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가다가 포기하고 에. 가다가 변절하고 변절 가다가 갈아타고 뭐 이런 이런 분들은 식으로. 변절보다는요 문재인 씨의 성품으로 봐서는 변절보다는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다가 힘들면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스스로 그만두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아 그게 이제 문제죠.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길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들어보면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촛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질린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네. 앞에서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게 이제 중간에 뭐 대통령을 그만두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되게 뭐 에너지라든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네. 그거는 이제 엄청난 문제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지난 대선에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씨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열정이 없다. 네. 뭐 적극성이 안 보인다. 네. 대권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네, 문재인 씨도 말씀하셨죠. 네, 네. 나 대권 의지 부족했다고. 그래서 이번엔 이제 생겼다 그러시는데 네. 이게 3년 만에 생기는 거냐 이거죠. 없던 아. 대권 의지가.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생겨라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러면 참 좋은데 네. 문재인 씨가 정치를 하기 싫어하는 심리 자체가 그분의 오랫동안 형성 발전된 심리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치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정치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착한 아이 콤플렉스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연결이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어린 시절에 문재인 씨가 가졌던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거, 부모한테 지지받지 못했던 거, 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누적이 되면서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는 원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네, 네.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법대를 간구고 또 사시까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 씨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계속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언제 자유를 얘기하시냐면 정치 그만둘 때마다. 그래서 해방됐다. 해방과 자유를 얘기하시죠.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민정수석 그만둘 때 그런 얘기하셨고 또 비서관 그만둘 때 그런 얘기하셨고 참여자 정부가 끝나서 양산 내려가서 자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자유라고 그러셨어요. 아주 이 키워드인데 왜냐하면 자유롭게 못 살았습니다. 살면서 계속 부모님의 눈치를 어떻게 보면 봐가면서 역사학도도 포기하고 법학과를 갔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면에서는 자기가 한 번도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이 삶을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있으면 대권에 전념하기 힘들죠. 일단 자유를 만끽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한이 풀려야 그 다음에 뭘 딴 걸 하지. 이 한이 있으면 거기 집중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부자유스러운 직업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거죠. 제일. 네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문재인 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도 해왔고 네. 인권 변호사로도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후보의 행보가 그 연장선상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더라도 열심히는 안 하셨다고 보면 되죠. 좀 이건 이제 들으면 화내실 분들이 분명히 있겠는데 네. 예를 들면 학생운동 하실 때도 사법고시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운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학생운동과 사법고시를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가. 아까 사실은 또 그 시점에 되게 일찍 붙으셨죠, 사실을. 70년대 감옥에서 합격하셨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러니까 또 그 시점이 또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더라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네네. 굉장히 오목하던 네. 때, 네. 막 약간 운동하던 대학생들이 막 운동에 막 몰입하던 때, 올인하던 시기죠. 예,
또 그분은 이제 운동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사시죠. 사시 준비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셨거나 아니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몰입을 안 하셨거나. 몰입을 못하는 거죠. 음. 그리고 둘 다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좋게 얘기하면 이제 천재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양다리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선택도 원래 인권 변호사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운동에 올인하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 하겠다, 인권 변호사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고 판사를 지망하셨거든요. 판사를 지망했는데 왜 지망했느냐는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판결문 쓰는 게 재미있어서 지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유경험자로서 지망을 선택할 때 기준점은 재미 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인권 변호사를 해서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처음에 그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판결문 쓰는 게 상당히 재밌어서 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걸린 거죠. 그러면 학생운동 이력. 예, 이력이 걸려서 이제 그때 걸릴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럼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이런 게 되었으면 가장 최적격의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역사학자. 아니 그래도 판사가 좌절됐으면 예. 그냥 뭐 어디 가서 돈 벌고 편하게 자유롭게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인권 변호사를 간 거는 그 어떤 심리가 작용해서 그러니까 변호사지만 문재인 씨가 제가 계속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네, 컴플렉스가 있더라도 그다음에 운동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는 정립이 돼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 대목에서는 네. 아까 이제 제가 몇 번 언급이 됐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랑도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데 좀 약간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욕망은 좀 다 좀 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자기랑 오랫동안 같이 교류해왔던 운동권 동지들이 요구하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렇죠. 상태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되 네. 올인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타협점이라는 게 저는 결국 이제 그 음. 부산 지역의 인권 변호사가 아니었을까. 예. 근데 대통령으로서 그런 올인하지 않고 양쪽을 다 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적절하느냐라는 건 논외로 하면 네. 그냥 개인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보면은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도 하고 본인의 네. 생활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책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우리 이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비판적으로 김태훈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앞부분에 김태훈 소장님이 분명히 써 놓으셨어요. 이분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정신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이고 비교하면 안 돼. 예,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비교할 수준이 아니고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라면은 진짜 그냥 친교를 나눌 만한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저는 문재인 씨 이웃에 살면 꼭 친구하고 싶어요. 네. 이 대목에서 이 머리말에 나와 있는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마음의 상처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직의 정점에 가면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크게 증폭되기 때문이다. 만일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이 대권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굳이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웃으론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대권 주자 되면 안 되거든요. 본인. 네.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생각해 보면은 예. JYP나 YG도 마찬가지 아니야? JYP는 이웃으로 살기에도 뭐 그렇게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거는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타고나지 않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력할 때 어떻게 행동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가장 흔히 선택하는 노선 중에 하나가 착한 아이가 되는 거라는 거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 도덕적인 분들,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는 도덕적인 분들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저렇게 살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착한 부모 밑에서 사랑을 못 받았을 때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요. 못된 부모 밑에 살면 아이가 사랑을 못 받았을 때 그거를 못되게 풀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 뭐 베개 밑에 뭐 이제 부적 같은 거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착한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은 그렇게 또 부모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량하니까.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해요. 착하게 행동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사실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이는 때때로 때도 쓰고 못되게 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선 그 노선을 잡고 계속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행동을 하다 보면 굳어집니다 이게.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착하다기보다는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저는 막 줄을 막 쳐놨었는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아니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막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만 착한 사람은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란 곧 누구에게도 욕먹기 싫다와 통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착한 사람의 착함이라 본질적으로 사랑받기 위한 도구, 욕먹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욕먹는 걸 매우 싫어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욕먹기 십상인 자리, 중요한 책임감이 부과되는 자리를 기피한다. 네. 예,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정치인이라는 게 가장 욕 많이 욕 먹는 많이 자리니까. 먹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정치하기 그런 싫어할 수도 싫어하죠. 있겠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그러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것은 말이죠. 그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 나왔다 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높았단 말이에요. 계속.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끝나고 지지율 조사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꼴찌했다, 높지 않았다, 그럼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1등을 했어요. 부동의 1등. 아, 그리고 사실은 네. 문재인 후보가 계속 하기 싫다는 그 후보로 2012년에 나섰던 것도 그 운명이라는 네, 책이 책이요. 엄청나게 그 네. 호응을 얻으면서 네. 나온 거잖아요. 자, 사랑받기를 원하는 착한 아이는 지지율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사랑을 충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부채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런 거죠. 엄마가 입에다 숟가락을 밥 넣어주면 나도 넣어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안 느끼거든요. 이건 그냥 내가 사랑받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냥 뭐 그 자체를 행복으로 느끼면서 네. 사랑을 받는 건데, 그냥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못 받으면 부모가 입에다 숟가락으로 밥 넣어주면 나도 나중에 부모한테 밥을 넣어드려야 된다, 부모의 기대에 호응해야 된다, 부응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부채감인데요. 네.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보면 그냥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밥을 얻어먹고 나면 사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자는 건강한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전자가 건강한 관계거든요. 얻어먹을 수 우리는 있는 어떤 사람. 관계지? 그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는 거 아닙니까 원래? 네, 그게 이제 피상적 관계고, 피상적 관계. 네,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그냥 계속 부모가 애들한테 밥을 주잖아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JYP 관계, 피상적 관계. 이제 문재인 씨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럼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 국민의 지지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답하기 그렇죠. 위해서 대권에 도전을 하는 해야 건데 된다. 예.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자, 않느냐는 근데 이제 거죠. 문제는 지지가 떨어지면 어떠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욕도 굉장히 많이 먹을 테고 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지율이 지지율도 떨어질 떨어질 겁니다. 테고.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호남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네. 이게 왜 나오는 얘기겠습니까? 지지가 없으면 정치할 이유가 없어져요. 내적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지 때문에 하는 거니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무의식에서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욕 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심리가. 그래서 지지율이 참 중요한데, 사실 대세론이 흔들리는 시점부터 문재인 씨는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근데 대통령이 됐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이 날라오고 사방에서, 또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강력해지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정신적으로 그분이 힘들어지더라도 뭐 일만 잘하면 국민들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서 개혁 과제를
철저히 잘 이제 추진을 해야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그렇군요. 흔들흔들하면 여러모로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할, 그러니까 욕 먹는 게 두렵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귀찮으면 측근들한테 알아서 해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제작진의 의견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이게 제작진의 의견과 꼭 일치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그렇다면 뭐 사실 청취자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뭐 다 알아채실 테니까 그 김태형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의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바라는 대통령상이 꼭 최적의 심리 상태를 가지신 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걱정을 많이 하죠. 네. 짐이 되게 무거웠다라고 생각되고 짊어지기에는 그 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그래도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대목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조언을 하신다면 강력한 총리, 강력한 국무위원들을 포진시켜야 된다. 그 측근들 그냥 갖다 앉히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 앉혀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짐을 좀 같이 덜어서 하중을 덜고 욕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 매를 대신 맞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집단의 힘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거 못하고 만약에 이제 혼자 다 덮어 쓴다. 아니면 비선에 의존하거나 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거 진짜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도 그 대목 굉장히 좀 깊이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바람직한 정치의 또 모습인 거잖아요. 분석을 그래서 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거 예방하자는 거죠. 실패할 걸.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분석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김태형 소장은 문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내지는 아주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아니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많이 깠다. 까는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읽으면 썩 약간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딴 사람 편을 읽어보면 이거 다 싫어하시는구나. 다 깠구나. 굉장히 공정하게 공평하게 깠다. 그런 거를 하세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작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일단 그냥 객관적 분석을 해서 결론 나오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A 후보를 이 정도 깠으니까 B도 실제보다 조금 더 까고 이런 건 전혀 없군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 시간 얘기는 이제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김태형 소장님 분석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딴 얘기도 좀 더 하고.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